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중학 3학년을 다니면서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저만 사연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 일상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항상 듣기만 하던 제가 오늘은 용기를 내어 제 지난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있네요. 저는 사과와 마늘이 유명한 경북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는 낡은 막걸리집을 운영하는 사업자였어요.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나 21살의 어린 나이에 저를 낳았답니다. 아버지는 같은 동네에 사는 남자로 만나면 안 될 사이라 생각했지만 한두 번의 만남 끝에 저를 임신하게 되었고 그 후 후회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생명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아이를 책임지지 못한 아버지는 저를 본가에 등록했고 엄마는 호적을 올리지 못한 채 미혼모로 남게 되었죠. 저의 어린 시절은 주변 이웃들의 비판과 오해로 가득 찼습니다. 한 동네에서 유부남과 어울린다는 소문이 돌았죠. 아이까지 낳았으니 그 엄마나 아이나 환영받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엄마는 저를 갖자 막걸리집을 그만두고 신촌로에 있는 2층 집에서 파출부로 일했답니다. 하지만 유부남 꼬여낸 술집 여자라는 꼬리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네요. 엄마, 우리 서울 가서 살자. 갑자기 서울은? 서울 가서 우리가 뭐 해 먹고 살아? 지금처럼 파출부 하면 되잖아. 서울 가 왜? 몰라서 물어. 나만 보면 애들이 엄마 딸이라고 수근거리고 신발 뺏고 괴롭히잖아. 어제도 은실이가 나는 남의 남편 뺏은 것. 도둑년의 딸이래. 어머니가 그랬대.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아무도 나랑 밥도 안 먹고 소풍 가서도 혼자 놀고 서울 가면 아는 사람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엄마는 못 가.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말고 남들이 뭐라고 하던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서울 가서 살아. 엄마는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해 바보. 엄마 바보. 그러지 말고 이리 와서 이거 먹어. 오늘 주인집 제사라 부침개 많이 싸주셨어. 안 먹어. 맨날 남의 집 제사 음식이나 먹고 나도 소고기 먹고 싶어. 엄마는 나 왜 나왔어? 맨날 욕이나 남이 주는 음식만 먹으라고 나왔어요. 머리가 굵어지자 저는 엄마의 과거가 너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고향을 떠나지 못하는 엄마가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였어요. 20살이 되면 꼭이 지긋지긋한 동네를 떠나 아무도 엄마와 저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살겠다 다짐했었죠. 아버지와 엄마는 제 존재로만 계속 불안을 겪다. 결국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말았습니다. 집에만 가면 울고불고하는 마누라의 바가지를 견딜 수 없던 아버지는 집을 나가 술에 취해 길거리를 떠돌았고 한밤에 먹이를 구하러 나온 멧돼지에 치여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객사한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병을 얻어 몇 해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 사이에 오누이가 있었는데 큰딸은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떡집에서 일하다 화재로 죽고 말았고 불행한 집안을 비관하던 아들은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 부산 어딘가에서 불량배로 불리는 존재가 된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하더군요. 그렇게 한 집안을 박살낸 엄마는 누가 붙잡으려 해도 끈질긴 고향을 떠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악착같이 동네에서 파출부를 하며 쟤를 키웠습니다. 저는 그 지긋지근한 동네를 떠나 절촉을 했던 사람들에게 보고 싶었답니다. 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리려 힘썼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장학금을 받아 입학하게 되었고 20년 동안 고통스러운 시골에서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마침내 내 삶을 시작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졸업 후 은행에 취직한 후에는 입사 동기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만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은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지만 제게는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내 모든 상황을 받아줄 남자가 있는지 의심스러웠고 무엇보다 꼼꼼하게 나의 이야기를 설명한 뒤에야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결혼 말을 꺼내던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어요.
하지만 계속 포기하지 않고 저를 설득하고 다독이는 상대에게 결국 저는 마음을 열게 되었네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예비 시부모님도 저의 사정을 다 들었지만 별다른 언급 없이 그저 힘들었겠다며 등을 토닥여 주시더군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저렇게 바르고 착하게 자랐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저는 걱정을 내려놓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기로 했어. 전에 말한 대로요. 회사 동료 말이야. 그래, 엄마한테도 한번 보여줘야겠다. 언제 데리고 갈 거야? 나중에 간단한 상견례 때 보도록 할게. 거기까지 언제 내려가? 그래도 엄마 얼굴 한번 보여줘야겠지. 엄마가 다른 사람을 볼 때면 내가 만날 사람인지 알아야 하니까 한 번은 해야겠어. 엄마는 나중에 상견례 할 때 편하게 올라와도 돼. 그때 가면 내가 알맞은 옷을 사서 보내줄 테니까. 꼭 그 옷을 입고 와야 해. 화장도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 나 어디 있어? 결혼하려면 돈도 많이 들겠지만 알아서 좋은 옷을 입고 갈 테니까. 엄마가 입을 수 있는 옷 중에서 상견례 때 입을 수 있는 것을 보내줄게. 옷이 어디 있어요? 됐어. 내가 보내주는 거 입고 오는 거로 도와주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또 옛날 버릇이 나오면 안 돼요. 술만 보면 그냥 멈추지 못하고 마셔버리잖아요. 시부모님 앞에서도 해프게 웃고 그러지 말아야 하고 내가 왜 해프게 웃는지 몰라. 그리고 이제 엄마 술을 안 마시려고 해. 결국 고민 끝에 제일 단정해 보이는 옷을 고르고 화장을 진하게 하지 말라 했고 무심한 웃음도 자제했어요. 몇 번이고 전화로 당부해서 겨우 상견례를 무사히 마쳤어요. 엄마도 내가 결혼할 때쯤 파출부를 그만두고 읍내에서 핫도그와 떡볶이를 파는 분식집을 열었어요. 결혼식을 마친 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남편이 장모님께 인사를 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저를 잡아 끌었다가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 그곳은 분식집보다는 동네 사람들의 모임처인 것 같았어요. 분식집 주변의 부동산, 과일 가게, 이발소 아저씨들이 몰려와서 소주와 순대를 함께 즐기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나는 남편으로 인해 정신이 번쩍 들었고 부끄럽기도 했죠. 어머니는 나이 들어도 화려한 옷차림과 과한 화장은 변하지 않았어요. 가장 싫어하던 특유의 교태스러운 웃음소리도 여전하였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그 타고난 해픈 성격을 억지로 누르며 조용히 지내오던 파출부일을 해서 이제 딸이 출가했다. 그래서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못 참을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자상한 사람이었고 맞벌이로 바쁘긴 했지만 든든한 직장에서 둘이 함께 일하면서 자산도 하루가 다르게 불어갔어요. 결혼한 지 1년이 넘어도 생기지 않는 아이 문제만 아니었다면 정말 걱정 없겠다 싶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간 조용히 아이를 기다리는 쪽을 선택했지만 2년 차에 계속해서 한 물갈피씩 끈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접어들면서 저는 서서히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고 난임센터에 다니기도 하고 좋다는 한약을 구해 먹어봤지만 아이는 쉽게 오지 않았어요. 결국 기다리면서 불안해진 저는 시험관 시술을 선택했어요. 준비 과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죠. 시간에 맞춰 약을 복용하고 제 손으로 배에 주사를 찔러야 했습니다. 날짜에 맞춰 병원에 다니는 것도 직장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상사의 시선을 피해 휴가를 내고 병원에 다닌 것도 2년 동안이었네요. 마침내 세 번째 시험관 시술이 성공하여 아이를 가질 수 있었을 때 기뻐서 또한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결혼도 제 일이 아니라 여기던 저였습니다.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되다니요. 지난 2년간의 고생이 영화처럼 스쳐갔습니다. 저는 반드시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른이 될 때까지 아무도 내 아이를 슬프게 하지 못하도록 꼭 지켜주리라 약속했습니다. 태교도 열심히 하고 좋다는 임산부 영양제도 챙겨 먹으며 어느덧 임신 5개월째를 맞았어요. 하루하루가 행복했지만 역시 하늘은 제 편이 아니랍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점심을 먹고 지점으로 들어가려던 저는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동료들의 지원을 받아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 출혈도 시작되었고 너무 무서웠어요. 김희진 사모님의 보호자분, 여기 있어요. 동료의 연락을 받은 남편이 달려와서 확인했어요. 응급실의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조금씩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손을 잡는 차가운 손길에 힘겹게 눈을 떴어요. 자기야, 아직 병원이야. 무슨 일 있었어? 일어나. 어때? 어디 불편한 곳 없어? 응, 배가 좀 고파. 뭘 먹고 싶어? 아기가 괜찮아 자기야. 왜 대답을 안 해? 우리 아기, 무슨 일이 있어?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아랫배로 가져갔어요. 급작스러운 통증으로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배를 만져봤어요.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허전함을 느끼고 남편을 향해 외쳤어요. 자기야, 우리 아기 어떻게 됐냐니까? 괜찮은 거야? 귀진아, 나는 너만 있으면 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좀 쉬자. 그게 무슨 소리야? 아기는 우리 아기, 어떻게 됐냐? 괜찮아. 아기는 출혈이 너무 심해서 아기가 가간 것입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고 꾹 담은 입술 위로 흐르는 눈물만 보였습니다. 내가 품었던 아이는 이제 곁에 없다는 것을 대답을 듣지 않고도 알겠네요. 그렇게 나는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그랬나 봐. 내가 일한다고 무리해서 못 지켰나 봐. 아니야, 희진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나는 아기가 우리한테 와준 것만도 고마워. 그동안 우리는 아기 때문에 매일 웃고 행복했잖아. 나는 엄마도 아니야. 엄마가 되기에 자격도 없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기 때문에 우리는 50년 동안보다 더 행복했던 5개월을 보냈잖아요. 그런 이유로 온 거라고 온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왔다가 남편은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이없고 황당해서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잠시 후 회진 때 이사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려야 했습니다. 마취가 풀리면 통증이 심할 것이니까 잠기지 마시고 힘들면 진통제를 더 요청하고 자궁근수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순간 제게 하는 말이 맞는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황급하게 나를 막았고 의사의 말에 연이어 대답한 뒤에 나를 돌아봤어요. 상황이 위험하다고 마구 사정하면서 출혈이 멈추지 않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도 위험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 아기를 혼자 보내는 대신 함께 가는 게 낫겠어요. 그런 대화를 하기엔 우리 둘이 잘 살아도 괜찮을 거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요. 미안해, 자기야. 이 모든 것은 내 잘못일 뿐이야. 내가 그런 복을 가진 아기가 되게 생겼지만 꼭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주제넘게 엄마가 되기로 결심하고 나서 그게 이렇게 된 거야? 아니야, 아예 결혼도 말아야 했어. 자기만 괜히 힘들게 하려고. 나는 정말 우리 둘이 행복하면 돼. 아기 낳으려고 결혼한 게 아니거든. 기진이 너를 좋아해서 너와 함께 살고 싶어서 한 거지. 우리 이런 문제로 무너지지 말자. 남편은 흐느껴도 끝까지 안아주며 다독여주고 그 긴 밤을 함께 울어주었어. 남편을 보면서라도 정신 차리고 힘내야지 생각했던 그때 친정 엄마가 연락을 받았는지 병실로 찾아왔어. 남편은 급하게 입원하느라 준비하지 못했던 수건을 사러 매점에 간다며 돌아올 거라고 말했어. 엄마의 모습을 보니 갑자기 알 수 없는 부하가 치밀어 속이 뒤틀렸습니다. 여긴 뭐 하러 왔어? 나 어떤 꼴인지 보러 왔어. 미역국을 해왔어. 미역국은 무슨, 누가 애 낳았어? 나 애 못 낳는다잖아. 어렵게 가진 애도 등신같이 잃어버린 년이 무슨 미역국이야. 어린 애 보내도 똑같이 산후조리 해야 하는 거야? 소리 지르고 이 악물고 그런 못 써. 언제부터 그렇게 내 생각을 했다 그래? 진작 좀 챙기지. 내가 이제 살아서 뭐해? 어미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다. 애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요즘 세상 아무 문제 없어.
김서방이랑 둘이 잘 살면 되지. 걱정 마. 하긴 엄마처럼 자식을 인생에서 망치는 부모가 되는 일은 결코 좋지 않아.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죠. 병원에 왔다고 해서 골 이거 뭐야? 어디 잔칫집 가? 옷이 뭐고 입술은 왜 시뻘겋게 해? 엄마가 급하게 왔다가 그런 거야? 김서방이 너무 걱정돼서 빨리 와줄래 하니까 장사 중이라 미역국만 끓여서 그냥 올라가야 했어.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거든. 엄마는 분식집을 하는 게 아니라 술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차림이 어디 분식집 아줌마처럼 생겼냐고? 평생 욕을 먹어도 그 천성이란 게 도저히 변하지 않아. 쓸모없어 미안해 엄마. 생각을 못했어. 그냥 급하게 나왔어. 마음만 뭐 하러 왔지. 무슨 좋은 말 들을 것 같아서 여기 왔는데 엄마 여기 있어도 도움이 되지 않고 내 마음만 더 어지럽히니까 제발 그냥 가. 알았어. 한 잔 마시고 가겠어. 필요 없어. 병 주고 약 줘.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내가 다른 사람 피눈물 닦으면서 태어났는데 누가 나한테 아기를 줄까? 엄마가 받을 천벌을 왜 내가 다 받아야 해? 내가 그렇게 둔한가 봐. 그랬어. 알았어. 다 내 잘못이야. 진정하고 한 술이나 마시고 기운 내야지. 조금 더 명확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려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막을 썼다. 나조차도 이런 비극을 당하게 만드는 건 왜?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듣기 싫어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제 명을 잘 살게 하고 싶다면 나 사이에 나타나지 말아줬으면 해. 소리치며 미역국을 엎어버린 건 아니었지만 병원에 오는 길에 짙은 화장을 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는 엄마를 보고 나의 마지막 이성까지도 잡고 있던 것이 날아가 버렸다. 항상 그랬어.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마주하면서는 고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엄마의 천박한 모습을 보면 억누르고 있던 원망의 감정들이 드러났다. 솟구쳐올라 험한 말들이 걷잡을 수 없이 튀어나갔어요. 그렇게 아이를 잃고 불임이 된 저는 점점 몇 달간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괴로움에 몸부림쳐야 했어요. 그러나 시간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없나 봅니다. 여전히 떠나보낸 아이를 생각하면 명치 끝이 아려오고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 아픔도 점점 무뎌져 가는군요. 그렇게 몸과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현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됐어요.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죠. 미역국을 끓여 버선발로 뛰어온 사람에게 다시는 보지 말자고 소리쳤던 것이 내내 마음에 걸리지만 그대는 제 상처도 감당할 수 없어서 친정 엄마의 심정을 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야 쭈그리고 앉아 엎어진 미역국을 닦아내고 있는 그 모습이 생각나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맹렬하게 소리치기도 했지만 연락하지 말자고 한 것인데 정말 1년간 아무 소식이 없던 친정엄마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지 않은지 슬쩍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고민한 끝에 결국 엄마의 분식집으로 발을 돌렸어요. 미뤄두는 것이었지만 어떤 표정으로 마주하고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앞으로 나아가기가 망설여졌어요. 분식집이 보이는 길 모퉁이에서 서서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엄마는 몸이 많이 부풀어 보였습니다. 언뜻 보는 뒷모습도 움직임이 둔해 보일 정도로 살이 많이 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잘 드시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때 뒤돌아선 엄마의 앞모습을 보고 저는 그만 기운이 빠졌습니다. 1년 만에 마주한 친정 엄마가 영락없는 만삭 임산부의 모습이라서 그랬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잠시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 언젠가 영화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어요. 간이 안 좋았던 주인공의 아버지의 배가 마치 임산부처럼 부풀어 솟아오르는 장면이었죠. 그 장면에서는 걱정이 들었어요. 발걸음을 머뭇거리며 돌리기를 몇 번 하고 크게 숨을 들이쉬고 엄마의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배가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엄마는 인사도 없이 고개를 돌리며 놀란 듯이 눈빛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너네 엄마도 어제 본 사람 마냥 무심하게 대꾸했죠. 말도 없이 왔네. 밥은 먹었지? 시간이 몇 시냐고 배가 왜 그러냐니까 햄을 바꿨는데 사람들이 맛있다더라고요.
간만 먹어봐. 저 밥 먹었다면 생각 없을 거야. 내가 2번 말했는데도 듣지 않고 대꾸조차 안 왔어. 엄마는 내 대답을 듣지 않고 김밥과 어묵 국물을 건네며 먹으라 했다. 고깃집을 했습니다. 갑자기 화가 나더라. 엄마는 언제나 이래왔어. 내가 원하는 것도 들어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강요하고는 사랑이라고 생각한 모양. 살기 싫다던 고향 동네에서 욕을 먹으면서도 우직하게 파출부로 일하게 하고 가르치고 먹기 싫다 해도 항상 강제로 먹게 하고는 가져오지 말라던 반찬을 서울까지 끌어와 자취방에 넣으면서 냉장고를 채워놓곤 했지만 하지 말라는 청소를 하고 입지 말라는 낡은 옷을 입고 엄마와 나는 너무 안 맞았어요. 나는 다정한 딸이 되고 싶지만 늘 엄마가 고집을 부려 나의 부하를 돕는다고 생각해왔어요. 엄마, 내 말이 안 들려요. 배가 왜 그러나? 3번째로 물어보는 거야. 배가 왜 살이 빼서 그래요? 항상 언제나 장사하던 남은 것을 먹고 자니까 이렇게 금방 지대가 나와요. 그게 말이 돼요? 아무리 살이 쪄도 어떻게 배가 그렇게 돼요? 말해봐요. 어디가 아픈지 간이 안 좋다고 하잖아. 아니, 나가는 무슨 내가 이래? 몸뚱이 제외하고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 왜 그런 건가요? 정말 살찐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빨리 김밥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먹어봐요. 엄마의 열렬한 눈빛에 굴복해 김밥 한 조각을 억지로 입에 넣는 순간 카운터 위에 놓인 작은 약병을 발견했어요. 약인지 의심스러워하며 엄마가 냉장고를 뒤지는 동안 몰래 뒤지면서 설명서를 읽어봤어요. 그 순간 약병이 땅에 떨어지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표면에 적힌 글씨로 임산부를 위한 영양제라고 쓰인 약의 용도를 보며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 의아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매서운 눈치로 엄마를 쳐다보는 순간 김치통을 든 채로 등을 돌리며 그 모습을 보는 엄마도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거 엄마가 먹는 거 맞아? 엄마 미쳤어. 그게 아무런 말도 하지 마. 처녀가 아이를 가질 때 할 말이 있다더니 나이가 50을 넘어 혼자 사는 여자가 임신을 해도 할 말이 있는 거야? 그래, 50이어도 뭐가 그렇대? 옛날에는 신둥이도 많았어. 그걸 말이라고 해? 이제가 옛날이야. 그리고 엄마가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 기가 막혀서 누구의 아이인가 물어보는 거야? 엄마가 딸에게 말했다. 나는 말 아니야. 지금 그 말을 엄마에게 해야 해. 그게 말이 되냐고 딸이 대답했다. 그럼 물어보지 말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밥이나 먹고 가. 엄마는 의아해하며 말했다. 모르는 척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야? 언제부터 내가 나를 챙기게 되었는데 딸이 자책감을 느끼며 말했다. 애도 낳고 키우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너는 가서 김서방과 행복하게 잘 살아. 내가 어떻게 잘 사겠다고 엄마는 감정을 다잡고 말했다. 내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면 사고를 쳐낸다더니 남들이 뭐라 할까 봐 부끄럽다. 어떻게 잘 살라고? 김서방한테 뭐라 하겠니? 딸이 화들짝 놀라면서 대답했다. 니네 앞에서 행동할 일 없어? 김서방 알게 했으니 너도 못 본 척해야 해.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 엄마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야? 다른 나는 애를 잃어버리고 다시는 임신도 못한다는데 죽지 못해서 하는데 엄마라는 사람은 나이 50이 넘어서 애 아비를 밝히지도 못할 이런 망측한 짓을 저질러. 그런데 어떻게 뻔뻔하게 큰 소리를 하냐?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뭐야? 애를 받아달래 대신 키워줄래? 내가 알아서 낳고 알아서 키운다는데 왜 이런 일이야? 그래서 1년 넘게 팽개쳐서 버려놨으면서도 계속 모른 척 살지. 무슨 효능이 났다고 갑자기 찾아와서 이래? 엄마는 도대체 어디까지 할 거야? 어디까지 보여줘야 끝나는 건데 처녀가 동네 유부남을 유혹해서 애를 낳고 집 구석을 망치게 했으면 됐지. 그 천박한 기질을 버리지 못해서 또 나이 50에 이번에는 누구야? 약국 아저씨야. 전파사 아저씨야. 도대체 누구야? 몰라. 너도 모르는 사람이야?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 괜히 별일 아닌 것 같고 큰일 만들지 말고 어서 가 올라가 얼른. 이게 별일이 아니야? 그래.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엄마에게는 별일이 아니겠지. 어떻게 딸에게 이렇게 벌을 줬어?
나는 엄마 딸로 나왔어서 나왔어. 내가 태어나서 엄마 앞길을 막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내 잘못이야. 왜 나만 이런 벌을 받아야 하냐고? 왜 분을 이기지 못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분식집 그릇이 되어 집기를 모두 집어던지고 가게를 뒤집어 엎으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한참을 난리친 후에야 오는 엄마를 뒤로하고 가게를 뛰쳐나왔어요. 모르겠어요. 왜 서울에 온 건지. 간신히 집에 돌아온 나는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 같아서 한참을 잤죠. 엄마로부터 문자가 10통 정도 오고 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얼굴을 마주하는 일도 전화로 연락하는 일도 없을 걸로 다짐하면서요. 저는 이제 정말 지긋지긋한 그 고향 동네도 엄마도 다시 찾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혹시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아무리 순하고 착한 남편이지만 정상적인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이기에 부끄러운 저의 출생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50이 넘은 장모의 임신 사진까지 들키게 된다면 상대방의 이해를 떠나서 제가 시부모님과 남편의 얼굴을 보고 살아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이상한 눈치가 전혀 없었고 그렇게 한동안 평화로운 척 지낼 수 있었네요. 그런데 외식을 하고 들어와서 영화를 보다 잠이 들었던 주말 밤에 남편의 휴대폰 벨소리가 고요한 정적을 깨웠어요. 그 순간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예, 무슨 일이야? 있나요? 알겠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에요. 지금 갈게요. 휴대폰 화면을 확인한 남편은 별다른 인사 없이 바로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아마도 아는 사람의 전화인 것 같았습니다. 밤중에 무슨 일인지 걱정되더군요.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끝낸 후 남편은 난감한 느낌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내려다봤어요. 무슨 일이야, 자기? 무슨 일이야? 혹시 아버지의 혈압이 문제야? 희진아, 일단 옷을 입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아버지께서 정말 어떤 문제가 생기셨어? 아니, 아빠가 아니라 장모님이야. 엄마, 왜 지금 이런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 전화 상대는 남성이었는데 장모님이 임신 중이라고 말했어. 그 순간 마치 둔기로 치인 듯 멍해지고 말았어. 남편이라는 사람이 말없이 엄마의 임신에 관해 이야기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남편이 알고 있었다면 왜 나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걸까? 아마 착한 저 남자는 그런 황당한 사건까지도 안고 가려 했나 봅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낯뜨거워 남편의 얼굴을 바로 볼 수도 없었죠. 당신 알고 있었구나. 어쩌면 나한테 그렇게 내색을 안 할 수가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모님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계셔서 가야 돼. 지금 가도 2시간은 넘게 걸릴 거야. 얼른 가자. 내가 왜? 당신이 거길 왜 가 자기 좋아서 그 나이에 혼자 저지른 일을 왜 우리가 수습해? 난 안 가, 희진아.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라니까. 장모님의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여요. 주치의사가 전화하셨어요. 혼자 가야 한다면 난 결코 가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면 내가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희진아, 이런 때가 아니라고 배운 대로 바로 차를 타고 가라고 합니다. 호흡조차 제대로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가면 정말 큰일 나겠어요. 오늘은 눈을 한 번 찌푸린 적이 없던 남편이 한순간의 감정으로 달려와 어깨를 흔들었어요. 정말 큰일이 생길 뻔했다고 봐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더라도 병원에 가서 배부른 체크룸을 만들어 놓고 누워있는 친정 엄마를 보면서야. 정말 오남육부가 다 뒤틀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저는 즉각 따르기 싫어했어요. 자기야, 난 못 가겠어요. 정말이라면 미안한데 자기가 대신 가야겠죠. 난 못 가겠어요. 정말로요. 희진아, 너 이러면 안 돼. 장모님께 너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는 일이야.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엄마지. 자식은 불임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그 나이의 사위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정말 그렇게 해야겠냐는 거야? 엄마에 대한 원망과 남편에 대한 부끄러움이 섞여 울부짖는 저에게 남편은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내뱉은 후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애는 우리 애란 말이야? 장모님은 우리 애를 품고 계신다고? 뭐라고? 장모님은 그래, 그 나이로 딸의 애를 대신 품어주려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내가 그 과정을 보았으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알 것이야. 자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가 누구의 애를 키우고 있는 것이 말이 되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장모님은 우리가 왜 못 가지게 된 것을 아시고 있으며 남편이 털어놓은 이야기들은 정말 말을 잃게 만드는 것이야. 사연이었습니다. 저희 유산과 불임 소식을 듣고 엄마는 바로 미역국을 끓여 한 달 동안 저를 위해 달려왔죠. 예상보다 더 처절하게 절망하는 저를 보고 마음 아파하며 고향으로 돌아가신 엄마는 오랜 기간 주인 집에서 근무하신 바깥분이 유명한 산부인과 교수인 것을 떠올리셨습니다. 그분을 찾아간 엄마는 다른 방법이 없겠냐며 교수님께 눈물로 호소했고 이를 함께 들은 사모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도와주겠노라는 큰 결심을 내리셨다더군요. 엄마는 화려하게 치장한 겉모습과는 달리 손이 아무런 음식도 맛있게 못하고 큰 집에 사는 살림은 꼼꼼하게 잘 처리하셨다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어릴 때부터 사모님은 저를 자주 부르시면서 비싼 바나나를 쥐어주시거나 케이크를 사다 먹으라고 주시곤 하는데 정말 감사한 분이셨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길이 열리는 것 같았는데 엄마는 남편을 불러 상의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었던 남편도 간절한 엄마의 마음에 더는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잘 풀리는 것인지 저가 시험관 수술을 위해 다녔던 병원의 의사분이자 후배였던 교수님의 부탁으로 우리 엄마는 제가 다녔던 병원에서 남편과 제의 수정란을 자궁에 20개 정도 옮겨두셨대요. 되었답니다. 언젠가 해외 소식을 전하는 뉴스에서 비슷한 사례를 들어본 기억은 있었지만 제가 그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놀라고 믿기지 않아 할 말을 잃은 저를 안고 한참을 놀던 남편은 퍼뜩 정신이 차려졌는지 저에게 옷을 갈아입으라며 옷장에서 아무 옷이나 꺼내 입혀주었어요. 어떤 정신이었는지 신발을 신고 휘적휘적 남편을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을 하며 남편은 엄마가 50대 신이라고 해도 가능하다며 하지만 60대라면 교수님도 결코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리려 했다고 말했어요. 그 준비 과정은 정말 힘들었고 엄마도 많이 힘들어 하셨답니다. 하지만 다행히 결과가 좋았고 그때부터 엄마는 온갖 영양제를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챙겨 먹으며 열심히 아이를 키워내셨다고요. 남편은 시간이 나는 대로 엄마를 찾아가 상태도 살펴드리고 같이 병원에도 동행했다며 주머니에 간직했던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작지만 분명한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엄마가 벌써 그 아이를 품은 지 8개월이 넘어간다더군요. 그런데 병원에는 왜 실려가신 걸까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달려간 제 눈에는 호흡기를 끼고 힘겹게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손발이 심하게 부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부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서툴고 나쁜 딸이 또 있을까요? 어머니는 성숙한 딸로 성장시키려고 한 것인데 나이든 몸으로 자식의 자식을 안아주었지만 저는 식구를 무시하며 욕을 퍼부었고 그 아이가 잘 자랄지 볼 테니 저주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랑에 헤매는 모습에는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장모님, 우리 왔어요. 정신 차리세요. 다가온 남편이 나를 대신해 어머니를 불렀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 잘못이에요. 눈을 떠주세요. 말을 해주지 그랬어? 엄마도 힘들었을 텐데 나한테 생색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한테 엄마도 욕 좀 하지 그랬어. 어린 아이 마냥 눈물을 철철 흘리는 나를 안아 일으키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괜찮으실 거야. 저는 혈압이 좀 높아서 임신 중독증 조심하라고 들었다 하셨는데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거든. 아마 괜찮을 거야.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을 해줬어야지.
임신 중독증은 엄청 무서운 병이던데. 나 이대로 엄마한테 사과도 못하면 어떡해. 왜 그랬어 말을 해줬어야지. 미안해. 장모님이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반대할 거고, 나중에는 무해하게 아이를 낳아 안아주고 싶었는데, 그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때에 갑자기 엄마가 온몸을 마구 떨며 발작을 하기 시작했고 의료진이 달려와 당장 수술실로 데려가야 한다며 분주히 준비하는 모습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벌써 15년이 흘렀네요. 그때 엄마는 다행히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제게 예쁜 딸을 안아 주었습니다. 저와 남편을 꼭 닮은 정말 세상에 둘도 없을 예쁜 아기였어요. 마치 꿈에서 깨어난 엄마는 정신을 차리고 엄마를 붙잡고 오열하는 나를 안아주며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점령 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평생을 살게 한 죄를 내가 어떻게 다 갚아야 하지. 꿀보다 달콤한 자식 재미 한번 보여주면 그래도 내 마음이 좀 나아질 것 같았어. 다른 어떤 재미도 거기서 만날 수 없으니까. 내가 엄마만 보면 그렇게 못 잡아보고 안달했는데 엄마가 그런 걸 어떻게 알고 왜 몰라? 방실방실 웃으면서 젖 먹고 잠결에도 내 웃음에 꼭 잡으며 품에 파고들던 걸 내가 어찌 잊었을까?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엄마. 그렇게 엄마와 나는 서로를 껴안으며 평생을 쏟아낼 눈물처럼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엄마는 자신에게 곱게 웃어주지 않았지만 나를 낳아 키워준 덕분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할 줄 몰랐던 사악한 딸을 위해 즐겨 듣는 아이든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세상에게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삶을 안겨주신 뒤 5년 후 돌아가셨습니다. 임신 중독증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동안 신장이 손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에 시달리면서도 아이와 나를 위해 밥집에서 음식을 들고 오며 냉장고를 채워주고 마음 쓰지 않고 집안을 청소하며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편안한 모습으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키워보니 이제야 알겠더군요. 왜 엄마가 그러셨는지. 맛난 음식만 보면 먹이고 싶고, 추워 보이면 입히고 싶고, 아이가 못 먹어도 그냥 오면 먹이라 하진 마라 입지 마라 할 수 없는 게 어머니라는 것을요. 오늘 우리 아이도 춥다고 입고 가라고 내놓은 겉옷을 소파에 던져주고 고집스레 등교를 했네요. 그렇긴 해요. 부모만 알고 있는 게 있고 그게 어이가 없는 일인가요? 나중에 제가 부모가 되어도 그땐 제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삶의 이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긴 사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물론 알림 설정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함께 소통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